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피플 2021년 5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이후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네. 당대표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전당대회가 본격화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출마 선언들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 전국도 또 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를 펴고 각 대선 주자들이 우리가 늘 봐왔던 무슨 포럼이다 뭐다 해서 자기 이렇게 지지세를 갖다가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선 D-1년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대선 전국이 지금 예열되고 있으면서 여야 대선 캠프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1은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 속에 제3후보가 기지개를 펴고 있고 대선 캠프가 조직하여 박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 지금 연이어서 행사를 어제도 성장과 공정. 그래서 이 줄임말이 성공포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난 성공포럼이라서 이거 뭐나 싶었더니 그런데 아마 정회원이 35명 네. 국회의원으로 그거 됐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내 교두보를 마련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하면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지지 기반 자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의원 35명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지지세를 그러니까 플러스의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런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35명 정도가 상당히 지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이 것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지금 9월로 예정된 민주당의 당내 경선, 대선 도전을 위한 경선에서도 상당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하나의 그런 이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제 이 성장과 공정 포럼이라는 이 명칭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재명 지사가 노리고 있는 바가 좀 분명히 드러났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성공 포럼이라서 놀랬다고 하지만 물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속세의 성공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의미를 유축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지사가 소위 말하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통해서 일종의 분배, 나누기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 속세적 가치라고 하는 성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자가 이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의 정부가 추진한 것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거 평등하고 뭐 기회 균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자신의 기본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물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상당히 불안한 시선을 조금은 그러니까 걷어들일 수 있는데 상당히 초점을 맞췄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뭐 키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이 진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강점화 시켜낼 수 있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양강구도의 한 축인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자명이 길어지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플랜 B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고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님 뒤지기도 하고 그런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정치자 출마 경험이 전혀 없는 전직 총장 공무원 출신이죠. 공무원 출신으로서 뭐 바로
지금 뭐 대선 출마를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니까 네. 국민 앞에 자신이 직접 나오고 TV에 또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전 지금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몇 번 더 뒤집힌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어느 교수를 만났다, 어느 전문가를 만났다 하고 카드라 방식으로 며칠 뒤에 제3자를 통해서 언론에 알려지고 계속 그런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조선이나 중앙 같은 특정 언론들 그걸 또 지적을 하니까 뭐 어떤 데는 조금 다른 언론 쓰는데 근데 얼마 전에는 또 17일 날인가요?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 가서 만났던 것도 20일 날 나와요. 그럼 왜 저런 식으로 간접적이고 그냥 남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알리는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왜 지금 안 나오고 7월 달쯤 등장할 거라고 저렇게 이야기가 들리는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금 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사를 보면 여야 뭐 좌우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 계산된 이 지금 발언 등이 나오는데요. 정치는 그런 계산된 발언이 아니라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발언이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반에 매우 실패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지율 뭐 1이라든지 뭐 1대1 지지율 뭐 우세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저 주변에 지금 기득권 출신 뭐 33인이 모여가 뭐 3일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보니까 다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그 윤이 지금 방향을 많이 잘못 잡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머지않아 이 후보로서 소멸되고 말 거다. 그래서 그 주변의 참모의 문제인지 본인의 문제인지 정권하고 말 못할 문제인지 좀 의문인데요. 지금 여권 핵심에서는 조금씩 까지 않습니까? 뭐 조국만 쳐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걸 김의겸이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 터져 나올 건데 언제까지 저런 행보로 위기를 뭐 또 자신의 우려점들을 맞서지 않고 저렇게 적당히 때우면서 가겠다고 하는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봅니다. 윤석열을 보면서 이전에 안철수 현상이 지금 이 윤석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다 다르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 개념이 당파적 양극화. 그러니까 양대 정치 세력 구심점으로 정치층이 극단적으로 갈라질 때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데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인이냐를 묻지 않고 어디에 속한 정치인인가만을 묻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철수 현상은 그래도 새로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좌우 어느 한쪽의 진영을 반영됐던 그 요구는 아니었는데 지금 윤석열은 상당히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율이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어떤 진영을 어떤 대변하는 그렇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전에 윤석열 자체의 존재의 모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본인이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항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항한 대가로 그 박근혜 탄핵 특검에 그 수사팀장을 했고 그리고 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참 적폐청산으로 야권을 초토화시킬 때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검찰총장이 됐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의 상당수, 뭐 제가 볼 때 한 60~70%는 이 범보수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 지지의 연령이나 지역을 봐도 그렇고 대구나 뭐 50~60대 아주머니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윤석열은 표는 지금 보수에서 받고 그것도 완전히 오리지널 수급적 보수들한테서 받고 그리고 저 존재적 모순으로 또 이 정권 문 정권과의 관계를 갖다가 조국 문제에서는 싸웠지만은 실제로 아직 조국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윤석열의 존재에서 많은 부분이 문 정권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모순이 전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공격을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권에서 윤을 만약에 제거하려고 작정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게 윤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차라리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 정권은 틀렸더라라고 이미 선언을 하면서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약점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 윤석열의 그 아이덴티티, 과연 정체성을 어떻게 본인이 규정하고 넣을 것이냐, 그냥 정의와 공정의 사도로만 해석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5.18에도 네. 나름대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방 일단 말한 우리 황 소장 이야기하는 그 모순. 뭐 상당히 모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지난달에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감정 인정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상당히 자맹,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그러나 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율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양당 구도 자체가 저는 좀 꽤 오래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실 그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윤석열 총장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뭐 이렇게 겨뤄볼 수 있지만 지금 너무 거기 있는 뭐 지금 유승민, 원희룡 같은 사람 그 지금 후보들, 그러니까 지금 잠재주자들의 지지율 자체가 워낙 지금 바닥선을 헤매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보선 때의 오세훈 나경원보다도 훨씬 처진다. 처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난 그 사실 보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야권의 새로운 하나의 권투수로 등장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오세훈 시장이 간직을 던지고 놓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지지를 갖고 있지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복당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후보가 변변찮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제3후보로서 지금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권력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진짜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등판하겠다고 생각할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 상당한 높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난 1년 그 이전에는 조국 사태 때부터 거의 2년 동안 언론에 거의 이 일면을 계속적으로 장식했던 그러한 누적된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이다, 최재형이라는 이 강력한 제3의 후보라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의 안중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상당한 우위가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5.18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5.18 전에는 뭔가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5.18이라는 건 한국 현대사, 특히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비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기 대권을 꿈꾼 사람이 5.18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언급도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액션은 메시지와 함께 나름대로 일종의 뭐 이 자맹 비슷하게 하더라도 5.18 묘역을 한번 찾는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지로는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반쪽짜리밖에 안 됐다. 일종의 구색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메시지가 뭐 자신이 이제 그 지향하고 있는 헌법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독재, 뭐 전제, 그 저항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1995년도에 당시 지금 5.18과 관련돼서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이 고소 고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검찰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 일단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면죄부를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 역사 바로 세우게 하면서 특별법 제정하라고 해서 결국은 처단이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검찰이 했던 이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논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어느 누구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바로 그 직전 총장이 문무일 총장인데, 문무일 총장은 이 그때 당시 누굽니까? 박종철 열사 아버지가 그때 병상에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그때 60안경 때 죄송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반성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5.18 메시지를 내면서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액션 자체,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하고, 그리고 이 검찰이 정말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검찰의 아픈 대목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5.18 메시지 자체가 저는 좀 공허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구도는 진짜 안정적으로 가지만 과연 최종적으로 대권 잡을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기 전 인생에 거의 지금 이제 대부분을 검찰에서 네. 보낸 사람인데 검찰에서 최고의 칼제비는 됐을지 몰라도 정말 그것이 국민의 검찰로서 하는 네. 부분에 검찰의 역사 속에서 본인도 자유롭지 네.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굉장히 뭐 근데 윤석열이 지금 자명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 자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부한다고 자명하는 건 핑계라고 보고요. 예. 솔직히 대선 가는 사람이 네.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와 공부해갖고 네.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자세히는 모른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안마다의 자신의 이 판단은 있어야죠. 나이가 60도 넘었고 많은 경험을 했던 그런 검찰 출신으로서요. 그래서 저 자명을 하면서 공부한다라는 건 일단 킬링 타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태로든 일찍 등장을 안 하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보면 검찰에 정보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문 정권이 완전 레임덕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대선을 뛰어야지 그 전에 뛰게 됐을 때 어떤 행태로든 문 정권과 얽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이 칼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끌면서 가급적이면 천천히 움직이려고 한다. 지금 보면 그 7월달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8월달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끌면서 문 정권이 좀 더 무너졌을 때 자신의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기 위한 대외적 핑계로서 공부를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이제 지금 윤 총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야당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반기문이 와서 자기들 그때도 대선 주자가 없었으니까 반기문이 와서 글로 결집을 해서 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이제 하다가 반기문이 이제 총장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뭐 한 달 됐습니까? 수에서 그 포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플랜 B도 뭐 꾸려야 되겠지만 과연 윤석열이 왔을 때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 이 대선 시나리오에서는 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이 재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경우 3지대 신당을 창당하고 거기에서 후보가 되고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지대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해서 일정 시점에 들어가서 같은 경선 링에서 뛰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금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 그 세 번째 자신 중심의 신당을 만들고 난 뒤에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판에 대선 국면에서 야권 통합을 해서 자기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식으로 가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에 바로 직행한다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만의 정치라는 브랜드에 상당히 목말라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망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그 자신이 예상했던 아사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뭐 물론 일부 의원의 이야기는 합니다만 탄핵까지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앞 2월 11일 날 전당대회가 어떻게 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 등으로 입당 자체가 결코 그러니까 지금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만약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준석이나 뭐 김웅이나 김원회 같은 이 그러니까 초선이나 아주 원외의 그러니까 젊은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설사 당대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올라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한계, 새로운 정권 창출의 한계는 극복하기가 그 짧은 시일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 당과의 나름대로의 뭐랍니까 연합을 통해서 이 대선 국면의 흥행을 갖고 가면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일종의 김종인 대표가 주도하는 제3지대에 지금 그러니까 그 만들고 나면 그게 합류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그조차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니까 이 선택하기 쉽지 않다. 오늘 지금 오늘이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녹화한 시점이 오늘이 5월 21일이면 5월 20일 날 오늘 오전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김종인 대표가 4월 10일쯤 그러니까 재보선 끝나고 사흘 뒤에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데 전화를 받았다. 전화까지 했다고 하지만 근데 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재보선에서의 소위 말하는 김종인 매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나타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파워나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는 걸 뻔하게 아는 상황에서 이 양반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데 안 응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인간적 도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홀드했을 경우에 이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또 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뭡니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이 끌끄러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마 전화를 했던 거 아닌가. 그 전화를 했지만 근데 결국 안 만났잖아요. 그거는 뭐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전화하고 그냥 예의만 갖추고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이 지금 제3의 플랫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아예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만약에 주도하는 그러니까 신당을 통해서 뭔가 제3지대를 넘어서 제1야당과의 협상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김종인 위원장을 약간 그러니까 우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의 신당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세를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지지율을 갖고 가면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범야권의 통합 후보가 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왜 주저앉았습니까? 그 정당 만드는 거 그 돈 이런 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그러면 정당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스킬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도 필요한데 그 기술은 나름대로 기술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끝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고관학처럼 그렇게 자기 혼자서 해나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만큼 쉬울 것이냐 그런 대목에 있어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고민이 그 때문에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한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거나 뭐 중간에 있거나 간에 자신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어야 이 당이 되죠. 국민의 힘에 들어갔어도 자기 지지율이 유지가 돼야 후보를 만들어 주겠죠. 결국은 자기의 이제 계보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지지율이라고 봤을 때 또 밖에 있으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충청도 의원이든 누구가 좀 탈당해가 여야에서 조금은 모여야 싸움이 되지 의원 하나 없이 여태까지 뭐 대선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거든. 정진석 의원도 많이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예, 말이 뭐 그런데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그 지지율을 이런
수준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어느 음. 시점에서 지지율이 내려갈 거냐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수 이층에서의 지지에 대한 어떤 이 틀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이 지금 처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정치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간접적 정치를 하고 이게 우리가 언제 봤던 정치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요즘 공부하다 하더라. 요즘은 윤석열 총장이 누구를 만났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된 거다. 21세기에 저런 식으로 정치가 대통령 되는 사람 있겠어요? 뭔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국민에 대한 일단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은 좀 신비주의네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아니라 뭐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정이 그런데 있다. 아니 근데 제가 윤석열 총장 공부하는 거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퇴임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자명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국가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습 그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된 후보, 뭐 준비된 대통령 그런 측면에서 박수를 보낼 만하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을 BBC 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배터리 칩이라고 해서 그만큼 그 칩이 반도체인데 그만큼 상당히 이 반도체 국가적인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안보의 문제까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대권 주자로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서 이제 뭐 나름대로 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서울대 반도체 그 센터에 가서 아마 했던 거는 나는 사실 이 칼잡이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죠. 그리고 또 그 뭐 펍인가요, 팹인가 뭐 거기 직접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방지 목수고 들어갔다는 거는 탁상 행정은 아니다. 나는 진짜 현장형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다 그런 모습 다 좋은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시시콜콜한 정책들에 대해서 물론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지금 나라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하는 모습들이 큰 그림을 위한 기초를 쌓는 거라고 하면 뭐 그렇게 뭐 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떠한 미래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지금 정말 중요한 대목이고 또 하나는 너무 시시콜콜하게 들어가다 보면요. 소위 말하는 청와대 정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다 청와대 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만기 침남하면서 내각의 자율성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국가적 폐해가 크다는 것이 지금 뭐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지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시콜 공부에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식으로 가는 만기 친남형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정말 중요한 차기 지도자의 리더십 중에 하나는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 통합을 통해서 모든 각기가 신바람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반도체의 그 뭡니까 뭐 레지스트가 뭐냐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라운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이 대선 전국에 있어서 야권의 그 정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일정 정도 시간이 있어서 국힘에 입당하는 경우 삼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후보로 나서는 경우 지금도 이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4자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신당 창당을 해서 그 자기가 새로운 이 정치 세력화는 하겠지만 이것이 국민의힘과 어쨌든 이 합당이든 이 후보 단일화든 그런 통합을 통해서 되는 경우 3가지 경우를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체적으로 뭐 판단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2가지 관점이겠죠. 하나는 내가 나가서 진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2번째, 통치를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2가지를 고민을 하겠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통치 이후보다도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마 더 고민이 클 겁니다. 고민이 큰데 윤석열 지금 전 총장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득표력을 감안해 놓고 볼 때 판단이 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더더기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하고 조합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어떤 뭐 판단도 전당대회 전에는 안 할 것이고 전당대회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이 나올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치 세력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입당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당 그 내부 분위기나 탄핵 과거의 그 두 전직 대통령을 저게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예의치 않는 다른 논쟁을 불러 일으켜서 자기 외연의 확정성만 더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독자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 독자 세력화를 해서 그 독자 세력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모이는 사람, 거기서 논하는 것을 갖고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 뭐 어떤 통치를 하겠다는 게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성격을 분명히 하기도 쉬워요.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또 쉽지도 않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적게라도 정당을 만들어서 출발을 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연대 전략 또는 뭐 사후에 통합을 하던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차 교수님은 뭐 같은 그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보는 거 우리가 2012년 이제 지금 한 10년 전인데요. 그 박근혜와 문재인 때 이 흔히 말해서 51대 49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했는데 결국 48대 51.6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17년 선거도 보면은 범야 후보를 합해 보면은 거의 51대 49의 구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진보 보수가 좀 강화되고 약화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도가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이 3지대 정치 세력화는 이룰 수 있을지언정 그 3지대의 후보가 당선되기까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어쨌든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진보 정당이 후보가 내더라도 뭐 당선에는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양자 구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그 과정까지 금방 말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라든지 또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정치 세력화를 이룰 건지 또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어느 정도 심화되는 시점이 언제 오는지 이게 따라서 그런 변수는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6월달 보면 보다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